사람의 입은 축복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하지만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 되기도 한다.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닫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었다. 정약용은 일생 동안 수많은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다. 어떤 이는 재능이 뛰어나고 성취가 컸지만 그 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어떤 이는 겸손을 지켜 평생을 무사히 살아냈다. 정약용은 말했다. 공은 드러내지 말고 덕은 자랑하지 말며 재능과 재물 또한 함부로 보이지 마라. 그는 이것을 단순한 미덕의 가르침이 아니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할 생존의 원칙이라 했다. 왜냐하면 자랑은 사람의 마음속 가장 어두운 감정을 건드린다. 그것은 시기와 질투이며 때로는 모함과 음모로 변해 자랑한 사람의 목을 겨눈다. 조선의 조정은 화려한 말과 과시를 좋아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화려함 속에 숨은 두려움과 견제의 칼날이 있었다. 승리를 거둔 장수가 목소리를 높이면 그 공을 두려워한 왕과 대신들이 그를 유배 보내거나 목숨을 빼앗았다. 덕을 베푼 사람이 이를 떠벌리면 사람들은 그 의도를 의심했다. 재능을 숨기지 못한 인물은 곧 모함의 대상이 되었고, 재물을 드러낸 상인은 관과 사인들의 표적이 되었다. 정약용은 자신이 관직에서 쫓겨나 유배지에 머물면서 이 진리를 더욱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는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한 시기의 독을 보았다. 그 독은 평소에는 잠잠하지만 누군가의 자랑 앞에서 깨어나 은밀히 퍼져간다. 그래서 그는 단언했다. 겸손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며 침묵은 나를 살리는 칼이다. 오늘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 속에 살아간다. SNS 한 장의 사진, 한 줄의 자랑이 수백 명, 수천 명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시대다. 그 중 일부는 나를 응원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나를 시기하고 심지어 해치려 한다. 정약용이 살았던 200년 전의 조선과 오늘의 세상은 달라 보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정약용이 남긴 이 경고의 의미를 5가지 이야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 속에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말로 그치는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무기이자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지혜가 될 것이다. 정약용은 관직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흥망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았다. 공을 드러내는 순간 그 공은 칼날이 되어 다시 나를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이었다. 공이란 본디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나라를 위해 이룬 성취, 백성을 위해 행한 선행, 조직을 살린 뛰어난 판단, 이 모든 것은 마땅히 기념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역사의 무대에서는 이 공을 얼마나 크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끝이 달라졌다. 조선 후기, 한 장수는 전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는 적군의 수를 절반 이하로 줄였고 국경을 안정시켰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고 그 역시 자신의 무공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왕 앞에서도 대신들 앞에서도 그의 목소리는 높았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은 거꾸로 기울었다. 왕은 그 장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대신들은 그와 함께 공을 나누기보다 그를 넘어뜨리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여겼다. 결국 그는 모함을 당했고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정약용은 이런 비극을 두 눈으로 보고 기록했다. 그는 말했다. 공을 드러내는 자는 그 공으로 인해 망한다. 숨기는 자는 그 공으로 인해 산다. 그에게 공은 불씨와 같았다. 잘 다루면 따뜻함을 주지만 자칫 잘못하면 불길이 되어 집을 태운다. 정약용은 자신이 성과를 거둘 때마다 조용히 물러났다. 백성들이 칭찬해도 그는 웃으며 말을 돌렸다. 장관이 칭찬해도 그는 그저 동료들의 공이라며 돌려주었다.
유배 시절에도 그는 공을 숨기는 법을 잊지 않았다. 그곳에서 그는 농법과 제방 공법을 개선하여 수많은 백성의 삶을 바꿔놓았다. 그러나 편지를 보내면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작은 노력일 뿐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다. 그 덕분에 그는 시기와 모함에서 벗어나 끝까지 학문을 이어갈 수 있었다. 사람의 마음에는 묘한 심리가 있다. 누군가 큰일을 해내면 처음엔 박수치고 칭찬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공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동료의 성취가 나의 자리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피어나고 그것이 모함과 견제가 된다. 공을 드러내는 자는 바로 이 불씨를 키운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사람이 그 공을 독차지하려 하면 동료와 상사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싹튼다. 처음엔 축하의 박수를 치지만 곧 그를 끌어내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생긴다. 반대로 성공의 공을 함께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세워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오래 인정받는다. 정약용은 이 심리를 정확히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성취를 나의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말했다. 공은 바람과 같아 나의 손으로 붙잡을 수 없고 붙잡으려 하면 흩어진다. 역사 속 또 다른 사례가 있다. 중국 후한의 명장 곽거병은 젊은 나이에 대제국 흉노를 굴복시켰다. 황제는 처음에 기뻐하며 상을 내렸지만 곽거병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자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원정 중 의문스럽게 죽었다. 승리의 영광이 너무 컸던 탓이다. 반면 같은 시대에 있었던 한 관리 장한석은 수많은 업적을 세우고도 절대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후세 기록에 적게 남았지만 그는 긴 세월 무탈히 살았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사는 길은 조용함에 잇따라 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크게 성공한 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한 번의 성취에 취해 인터뷰를 하고 자신의 역할을 과하게 강조하고 다른 이들의 공을 축소시키는 사람들. 그들의 주변은 곧 차가워진다. 모두가 웃지만 그 웃음 뒤에는 칼날이 숨겨져 있다. 정약용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진짜 공은 드러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본다. 그것이 시간이 만든 진정한 명예다. 보여주려고 하는 순간 그 명예는 의심과 시기 속에 사라진다. 공을 숨긴다는 것은 단지 겸손해 보이기 위한 연극이 아니다. 그것은 나를 지키고 내가 이룬 것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었다. 그는 이를 마치 병법처럼 다루었다. 전쟁에서 적에게 나의 병력을 모두 드러내지 않듯 인생의 전장에서 나의 공도 모두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성과를 냈다면 그 기쁨을 마음속에서만 깊이 느끼고 겉으로는 담담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팀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오래 빛나게 한다. 정약용의 말처럼 숨겨진 공은 하늘이 기억하고 드러난 공은 사람들이 빼앗는다. 이 경고는 조선시대의 관리뿐 아니라 현대의 직장인과 사업가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대로 통한다. 공을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칼날이 된다. 그 칼은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순식간에 나를 겨누게 된다. 그러니 성취를 얻었을 때일수록 말을 줄이고 겸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전해준 살아남는 길이었다. 덕이란 본디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다. 나보다 약한 이를 도와주고 나보다 어려운 일을 일으켜 세우느니 그것은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하고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했다. 덕을 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덕은 들리지 않는 바람이어야 한다.
소리 없이 불어야 오래간다. 덕을 베풀었음을 드러내는 순간 그 덕은 거래가 되고 마음은 오히려 멀어진다. 조선의 한 고을 수령이 있었다. 그는 흉년의 백성들에게 창고의 곡식을 풀어주고 세금도 감면해 주었다. 백성들은 처음엔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그 수령은 자신이 한 일을 조정과 이웃 고을에 널리 알렸다. 내가 없었다면 이 고을 백성들은 굶어 죽었을 것이다. 이 말은 곧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은혜를 입은 것이 감사가 아니라 비처럼 느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자 백성들 사이에는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보다 그의 이름을 듣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많아졌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에도 주변의 가난한 백성을 자주 도왔다. 농사에 필요한 씨앗을 나눠주고 새로운 농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기록에도 남기지 않고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물어보면 그저 남는 것이 있어 나눠준 것뿐이라고 했다. 그의 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를 기억했다. 그 기억은 강요된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자리한 존경이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하다.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처음엔 고맙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계속해서 말하면 감사보다 부담이 커진다. 심지어 부끄러움과 불편함이 뒤섞여 그 사람을 피하게 된다. 덕을 드러내는 것은 받는 이로 하여금 기쁨보다 빚짐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기부를 한 뒤 사진을 찍어 언론에 보도하고 SNS에 올리는 사람들. 그들의 행위가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순간 그 기부는 덕이 아니라 이미지가 된다. 받는 사람의 마음에 남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그 기부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기억이다. 정약용은 덕이 오래가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다. 베푼 것을 잊는 자는 덕을 얻고 베풀었다고 말하는 자는 덕을 잃는다. 베푼 이를 알리는 것은 마치 씨앗을 땅에 심자마자 꺼내보는 것과 같다.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릴 틈도 없이 죽는다. 역사 속에서도 덕을 드러내어 망한 경우는 많았다. 명나라 말기 한 고관이 가난한 선비를 여러 번 도왔다. 그 선비는 감사했지만 고관이 그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자 선비의 명예는 무너졌다. 사람들은 그를 고관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자라 불렀고 그의 노력과 실력은 평가받지 못했다. 결국 그 둘의 관계는 원망으로 끝났다. 반대로 일본 에도 시대의 한 상인은 자신이 한 선행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다. 가게가 번창해도 그는 이웃들에게 몰래 쌀을 두고 갔다. 이웃들은 그가 죽고 난 뒤에야 그가 평생 도움을 주었던 사실을 알았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선인이라 불렀다. 덕을 숨긴 자가 죽은 뒤에도 기억된 것이다. 정약용은 덕을 드러내는 것을 일종의 영혼의 낭비라고 했다. 그는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말했다. 덕은 남을 위해 베풀었으나 결국 나를 위해 남는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나의 덕을 팔아 잠시의 칭찬을 사는 것과 같다. 덕을 숨기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한 좋은 일을 남이 알아주면 기쁘다. 하지만 그 기쁨을 좇는 순간 덕은 순수함을 잃는다. 순수하지 않은 덕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진다. 오늘 우리는 보여주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SNS에는 기부, 인증샷, 봉사활동 사진이 넘쳐난다. 그러나 덕이란 본디 조용히 스며들어야 한다. 비처럼 내려야 하고 바람처럼 불어야 한다. 그래야 땅이 젖고 마음이 움직인다. 정약용의 시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덕을 자랑하면 받는 사람은 빚진 마음이 되고 그 빚은 언젠가 관계를 무너뜨린다. 덕을 숨기면 받는 사람은 편안함을 느끼고 그 편안함이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로 바뀐다. 정약용은 덕을 행할 때
그 순간의 만족보다 그 덕이 오래 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이렇게 마무리했다. 덕은 조용히 사라지는 물과 같아야 한다. 흘러간 뒤에야 그 시원함을 알게 된다. 사람은 뛰어난 일을 존경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존경의 속에는 미묘한 감정이 숨어 있다. 감탄과 부러움, 그리고 그 부러움이 변한 두려움이 있다. 정약용은 이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말했다. 사람의 재능은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유능한 인재로 명성을 떨쳐다. 학문과 글재주, 정치 감각이 뛰어나 누구나 그를 칭찬했다. 하지만 그는 그 칭찬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격려로 다가오는 말이 곧 견제와 모함으로 변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특히 재능이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다. 왕은 유능한 신하를 필요로 하면서도 그가 권력을 가질까 경계했다. 대신들은 그와 함께 일하면서도 그가 더 주목받을까 시기했다. 정약용은 이런 인간관계의 이면을 알고 있었기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뽐내지 않았다. 그는 학문 토론에서 이길 수 있는 논쟁이라도 굳이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았다.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고 자신의 지식을 절반만 드러냈다. 그 절제가 곧 그의 생존이었다. 역사 속에는 재능을 숨기지 못해 비극을 맞은 사람이 많았다. 조선 초기의 명재상 황희는 젊은 시절 자신의 능력을 앞세워 장관들의 비위를 거슬렀다. 그 결과 오랫동안 변방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훗날 그는 자신의 성격을 바꾸고 겸손과 절제를 앞세워 장수 재상이 될 수 있었다. 재능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반대로 조선 후기의 한 문신은 시험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그 재능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글과 판단이 옳다고 믿었고 주변의 조언을 무시했다. 그러자 동료들은 그를 건방진 젊은이라 부르며 점점 그를 고립시켰다. 결국 그는 한 번의 정치적 공격에 무너져 관직에서 쫓겨났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말했다. 나를 칭찬하는 말 뒤에는 반드시 나를 끌어내리려는 말이 따른다. 칭찬이 많아질수록 경계도 커진다는 뜻이었다. 재능을 드러내면 처음엔 사람들을 모으지만 곧 그중 일부는 적이 되어 다가온다. 현대 사회도 다르지 않다.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진을 앞두면 주변의 축하와 함께 보이지 않는 경쟁이 시작된다.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도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동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 곧 고립된다. 한 번의 실수조차 용납되지 않는 불편한 자리로 몰리게 된다. 재능은 불과 같아서 잘 쓰면 주위를 밝히지만 과하면 주위를 태운다. 정약용은 재능을 관리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재능을 드러낼 때와 숨길 때를 구분했다. 백성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는 온 힘을 다해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공을 자신이 드러내지 않았다. 왕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은 선대의 가르침과 동료의 지혜 덕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오래도록 일하고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었다. 당시 조정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재능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중국 삼국지의 제갈공명도 같은 말을 남겼다. 재능이 많으면 숨기고 덕이 많으면 나누어라. 그는 필요할 때만 지략을 드러내고 그 외에는 조용히 물러났다. 그렇기에 그의 재능은 오랫동안 빛을 잃지 않았다. 정약용은 재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라고 보았다. 그는 유배지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을 배우는 사람이라 소개했다. 가르치면서도 배우는 자세를 보이니 사람들은 그를 스승으로 존경하면서도 경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이를 견제하려 한다. 특히 그 재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강해진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정약용은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서 살아남는 길을 택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내 능력을 드러낼 때는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자리를 위협한다고 느끼게 할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필요한 순간에만 보여주고 그 외에는 절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긴다. 재능은 칼과 같아서 어디로 겨눌지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나를 해치기도 한다. 정약용은 그 칼을 언제 빼고 언제 칼집에 넣어야 하는지를 알았다. 그것이 그를 오래도록 살아남게 한 힘이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재능은 빛이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자란다. 드러내기보다 감추되 썩히지 말라. 이 말 속에 재능을 가진 자가 지켜야 할 생존의 비밀이 모두 들어 있었다. 돈과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힘이다. 그 힘은 때로 선하게 쓰이지만 때로는 탐욕과 시기를 불러온다. 정약용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재물은 보이는 순간 흩어지고 숨기는 순간 불어난다. 겉으로 드러낸 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지만 그 시선 속에는 존경보다 욕망이 숨어 있다. 조선 후기 어느 지방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터에서 금으로 만든 장신구를 차고 비단 옷을 입고 다녔다. 집에는 중국에서 들여온 도자기와 장식품이 가득했고 손님이 올 때마다 그것들을 자랑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감탄했지만 속으로는 저 재물을 어떻게든 얻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다. 세월이 지나 큰 흉년이 들자 도둑과 모함이 끊이지 않았다. 관청에서 세금을 2배로 물리고 거짓 빈문서까지 만들어 그의 재산을 빼앗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부는 순식간에 흩어졌다. 정약용은 이런 일을 숱하게 보았다. 그는 부를 감추는 것이 그 부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했다. 유배지에서도 그는 자신이 가진 책이나 물건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다. 백성들이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빌려가면 그냥 쓰라고 하고 돌려받지 않았다. 덕을 베푸는 동시에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물은 다른 능력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든다. 재능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재능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러나 재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기에 더 쉽게 빼앗으려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재물을 드러내는 순간 적이 생기고 그 적은 종종 가까운 이들 속에서 나타난다. 역사 속에서도 부를 과시하다 몰락한 인물은 많았다. 고려 말 한 부호는 집 대문 앞에 금으로 된 문고리를 달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부러워했지만 왜인지 불편해했다. 결국 왜구가 침입했을 때 그 집은 가장 먼저 약탈당했다. 반면 또 다른 부호는 겉으로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마을의 도로와 다리를 수리하며 백성을 도왔다. 그의 부는 아무도 알지 못했고 그는 평생 안전하게 살았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다. 사회관계망에 고급 자동차, 명품,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는 사람은 순식간에 시선의 중심이 된다. 하지만 그 시선이 모두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 속에는 부러움과 시기, 심지어는 저 사람의 성공이 정당한가 하는 의심이 섞인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공격이 된다. 정약용은 재물에 대해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재물은 쓰되 드러내지 말고 나누되 이름을 남기지 말라. 그는 불을 흐르는 물에 비유했다. 흐르는 물은 쌓이지 않지만 썩지도 않는다. 불을 나누면 더 큰 신뢰가 생기지만 그 나눔을 드러내면 그 신뢰가 금세 사라진다. 그는 또 말했다. 불을 지키려면 담을 쌓지 말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 담을 쌓으면 사람들의 호기심과 욕심이 커지고 길을 만들면 재물이 흐르면서 관계를 살린다는 뜻이었다. 조선 시대의 어떤 양반은 겉으로는 낡은 초가집에 살았지만 실제로는 전국 곳곳에 논밭과
창고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를 철저히 숨겼다. 심지어 자식들에게도 일부만 알려주었다. 그 덕분에 그는 세금의 표적이 되지 않았고 누구의 모함도 받지 않았다. 자식들은 그가 죽고 나서야 그 부의 규모를 알았다. 그때 이미 그부는 후손들의 삶을 지켜줄 만큼 단단하게 쌓여 있었다. 정약용은 재물의 위험성을 이렇게 정리했다. 첫째, 재물은 눈에 보이는 순간 목표물이 된다. 둘째,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뒤틀게 만든다. 셋째, 재물은 드러내는 만큼 줄어든다. 이 세 가지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재물의 안전을 숨김과 절제에서 찾았다. 재물을 모으는 것보다 그 재물을 오래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갑작스러운 성공이나 큰 수익이 생겼을 때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그 부는 안전하지 않다. 친구와 이웃,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그 부를 탐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세상의 재물 이야기는 듣는 사람을 가르지 않는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복잡한 감정을 품게 된다. 정약용의 경고는 단호했다. 재물은 드러내면 칼이 되고 숨기면 방패가 된다. 그는 재물을 자랑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켰고 그가 가진 것을 지켰다. 그 결과 그의 학문과 삶은 오래도록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겉으로 빈손인 듯 보이되 속으로 풍족하라. 그것이 부의 참된 지혜다. 정약용은 평생을 공부하며 살았다. 그는 학문을 시작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스스로를 배우는 사람이라 불렀다. 그 이유를 제자들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드러내면 듣는 귀가 닫힌다. 사람은 조금 배우고 나면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 경험을 쌓고 나면 그 경험을 자랑하고 싶어진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새로운 배움의 문은 서서히 닫힌다. 정약용은 조정의 학문 토론 자리에서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주제라 해도 끝까지 경청했다. 상대가 잘못된 부분을 말해도 즉시 끊어 고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말 속에 새로운 배움의 실마리가 숨어 있다고 믿었다. 역사 속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지나치게 자랑하다가 성장하지 못한 인물이 많다. 조선 중기의 한 학자는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뒤 늘 자신의 실력을 강조했다. 그는 강의 자리마다 젊은 시절의 영광과 지식을 이야기했고 학생들은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곧 지루해졌다. 그의 말 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명성만 남기고 학문적 성취는 멈췄다. 반대로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나이든 농부나 어부에게서도 배웠다. 씨앗을 심는 시기, 비가 오기 전 하늘빛의 변화, 물고기가 모이는 수심, 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이 지혜를 그는 귀 기울여 들었다. 그렇기에 그의 학문은 현실과 맞닿아 있었고 백성들의 삶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식을 자랑하는 순간 그 지식은 어제의 것이 된다. 오늘을 배우지 않으면 내일은 뒤처진다. 자랑은 멈춤이고 겸손은 움직임이라는 뜻이었다. 오늘날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다. 직장에서 몇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조언을 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그 조언이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자리로 변하면 그 순간부터 배우는 기회는 사라진다. 후배들은 마음을 닫고 상사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을 맡기지 않는다. 경험과 지식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과 빈도다.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되 그보다 더 많이 들으려 했다. 그는
배움의 자세를 항상 빈 그릇에 비유했다. 그릇이 가득 차 있으면 아무것도 더 담을 수 없다. 자랑은 그릇을 채우는 행위이고 겸손은 그릇을 비우는 행위다. 비워야 더 담을 수 있다.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의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아는 체하는 자는 배움의 문을 닫고 모르는 체하는 자는 배움의 문을 연다. 정약용 역시 이 생각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했다. 조선의 한 무사는 전쟁 경험이 많아 전투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했다. 하지만 그 자랑은 곧 다른 장수들의 반감을 샀다. 그가 새로운 전술을 배우려 하지 않자 전쟁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고 패했다. 그의 과거 경험이 오히려 천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약용은 이런 사례를 보며 경험이 쌓일수록 더 배워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경험이 나를 가두는 벽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도 한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신기술이나 새로운 흐름을 무시하면 곧 경쟁에서 밀려난다. 10년 전의 성공 방식이 오늘날에도 통한다고 믿는 순간 성장은 멈춘다. 지식과 경험을 드러내는 데 시간을 쓰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쓸 시간이 줄어든다. 정약용은 끝까지 배움을 놓지 않았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다. 배움을 멈추는 날이 곧 나의 끝이야. 그의 학문과 사상은 바로 이 멈추지 않는 배움에서 나왔다. 결국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경험과 지식은 드러내는 순간 멈추고 숨기는 순간 자란다. 배움은 겸손을 먹고 자라며 자랑을 만나면 죽는다. 정약용이 남긴 이 5가지 경고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생존의 법칙이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순간 나를 드러낼지 숨길지를 선택한다. 공을 세웠을 때, 덕을 베풀었을 때, 재능이 돋보일 때, 재물이 늘었을 때, 경험과 지식이 쌓였을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 서게 된다. 하나는 그것을 드러내어 즉각적인 인정과 칭찬을 받는 길, 다른 하나는 그것을 숨기고 조용히 이어가는 길.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길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그 길은 즉시 달콤하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약용은 두 번째 길을 걸었다. 그 길은 당장은 조용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더 단단해지고 안전해졌다. 공을 드러내면 시기가 따라왔다. 덕을 자랑하면 의심이 뒤따랐다. 재능을 드러내면 견제가 몰려왔다. 재물을 자랑하면 탐욕이 모였다. 지식을 드러내면 교만이 자랐다. 이 5가지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작동하는 법칙이었다. 정약용은 세상의 이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그 속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을 택했다. 그것이 바로 겸손과 절제였다. 그는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을 선택했고 순간의 명예보다 세월이 남겨주는 명성을 택했다. 오늘 우리는 정약용의 시대보다 더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다. 누구나 손 안의 기계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몇 초 만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말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겸손과 절제의 가치는 더 커진다. 한 번 올린 말과 사진은 지울 수 없고 그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자랑이 가져올 시기와 질투는 더 빠르고 더 거칠게 돌아온다. 겸손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래가게 만드는 힘이다. 절제는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방패다. 정약용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한다고 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말을 한 번 더 삼키고 자랑할 기회를 한 번 더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대신 마음속에서
조용히 스스로를 칭찬하고 남의 공을 더 높이 세워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나의 이름은 남이 아닌 세월이 대신 불러줄 것이다. 정약용이 남긴 지혜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된다. 보여주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숨기는 순간 그것은 내 것이 된다. 이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서든 오래 살아남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가 자랑보다 겸손을, 과시보다 절제를, 그리고 순간보다 세월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평온하며 더 단단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